여성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 그리고 머리를 스치는 건 지팡이를 든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로리아 홀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 일상이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를 통해 어떻게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침은 항상 팬케이크에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고 싶은 만큼 잔뜩, 그리고 크림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음료로 시작했죠. 점심은 보통 햄버거나 피자를 먹었고, 디저트로 도넛이나 쿠키를 꼭 챙겼어요. 저녁은 스테이크나 프라이드 치킨이 기본이었고, 항상 감자튀김이 곁들여졌죠. 음료는 거의 항상 콜라였어요.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생각해보면, 글쎄요, 아마 한 컵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차로 5분 거리인데도 늘 가게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 자리를 찾느라 10분은 더 빙빙 돌았던 것 같네요. 쇼핑몰에서도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를 타고 다니는 게 당연했고, 푸드코트에서 대형 밀크쉐이크를 마시며 쉬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 저는 체중이 80kg이었어요. 키가 163cm인 것을 생각하면 꽤 심각한 과체중이었죠.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날씬한 편이었어요. 아빠는 140kg 정도셨고 엄마도 100kg이 넘었거든요. 아빠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좌석 2개를 예약해야 했어요. 한 번은 비행기 좌석이 꽉 차서 추가 좌석을 구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다음 비행기를 타야 했죠. 엄마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73%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래요. 저는 오히려 제가 날씬한 편이라고 생각했죠. 가끔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인데도 밤에 자주 코를 골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했죠.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BMI가 3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하셨지만 그땐 그저 웃어넘겼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통통했으니까요. 우리 동네 최고의 미녀로 꼽히는 제시카도 저보다 더 큰 사이즈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피곤했고 자주 두통에 시달렸어요. 한 번은 계단을 오르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전 이런 증상들이 전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피했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것도 싫었지만 그게 제 체중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마치 오염된 물속의 물고기처럼 제가 얼마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죠. 바로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자동 재생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특히 멤버들의 날렵한 몸매와 역동적인 춤선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과연 내가 저런 춤을 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영상을 정주행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K-팝의 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과 춤이 좋아서 시작한 K-팝 덕질이었지만 점점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게 됐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드라마 속 배우들이 늘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차가 있어도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 다니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온라인 K-팝 팬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어요. 거기서 우연히 지은이란 친구를 만났죠. 지은이는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이었는데 스트레이키즈의 팬이라는 걸 알고 바로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영어로 대화했지만 곧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지은이와 저는 금방 절친이 됐어요. 주말마다 함께 K-팝 댄스 커버 영상을 보면서 안무를 따라했고 한국어 공부도 했죠. 지은이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였는지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저를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에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먹어본 비빔밥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렇게 많은 채소를 한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다니. 풀떼기뿐이어도 너무 맛있고 만족스럽다는 게 놀라웠어요. 양념치킨은 또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식을 먹고 나서도 묵직하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평소 미국 음식을 먹으면 늘 식곤증에 시달렸는데 말이에요.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김치,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식재료들. 지은이는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알려줬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점점 저는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고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한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김치볶음밥을 처음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부모님도 제가 만든 한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특히 아빠는 제가 만든 닭갈비를 너무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달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여름방학 때 한국에 돌아가는데 저도 함께 가서 한 달 정도 지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해외여행은커녕 비행기도 몇 번밖에 타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격려와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죠. 지은이의 가족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 지은이네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첫날부터 많은 것들이 신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은이 어머님께서 건넨 식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밥과 된장국, 구운 고등어, 3가지 반찬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죠. 처음으로 아침부터 생선을 먹어봤는데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든든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집밥을 먹는다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이 건강한 식사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가장 큰 충격은 이동 방식이었어요. 지은이네는 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어요.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걷는 게 힘들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환승할 때도 걷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걷고 첫 주에는 매일 밤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렸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2주차가 되었을 때는 제가 먼저 걸어가자라고 제안하는 날도 있었죠. 제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보면 하루 평균 15,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예요. 식사도 많이 달라졌어요. 점심은 주로 외출한 곳의 한식 정식집에서 해결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던 된장찌개와 청국장이 어느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특히 반찬으로 나오는 나물류는 정말 맛있었죠. 처음으로 채소를 즐겁게 먹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저녁에는 종종 지은이와 함께 K-팝 댄스 학원에도 다녔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10분도 못 버텼는데
점점 체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댄스 학원 문화도 너무 신기했어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주말에는 지은이 가족들과 등산도 갔어요. 처음 북한산에 갔을 때는 정상은커녕 중간에서 포기했지만 한 달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정상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제가 겪은 고통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 같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제 몸의 변화였어요. 3주차쯤 되었을 때 지은이가 제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올 때 입었던 청바지가 헐렁해진 것도 깨달았죠.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73kg이 나왔어요. 한 달 만에 7kg이 빠진 거예요. 하지만 체중 감소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몸 상태였어요.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찼고 밤에 코골이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한국의 목욕탕 문화도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죠. 거기서 본 한국 여성들의 건강한 몸매는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그들처럼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던 시간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방식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를. 한국에 있는 동안 우연히 TV에서 미국의 비만 문제를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통계 자료와 영상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OECD 국가 중 미국이 비만율 2위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은 최하위권이라는 점. 다큐멘터리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일상을 마치 다른 행성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의 대형 음료 사이즈, 엄청난 양의 프라이드 치킨과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 길게 늘어선 드라이브스루.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에서 30대의 비만율이었어요. 40.3%가 비만이라고 하더군요. 제 또래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앞으로의 전망이었어요. 2030년까지 이 수치가 36%나 더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통계 수치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떠올랐어요. 아빠의 BMI는 40이 넘었고 엄마도 비슷하셨죠. 두 분 모두 고도비만이셨던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건강위험군에 속했는데 저희 가족은 그걸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통한 게 건강해 보인다라며 농담으로 넘기곤 했죠. 지은이의 도움으로 BMI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봤어요. BMI 18.5에서 24.9가 정상 체중, 25에서 29가 과체중, 30 이상이 비만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기준으로는 더 엄격했어요. 25 이상이면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이라고 했어요. 제 BMI는 30이었는데 이는 과체중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1단계 비만에 해당했죠.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치였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미국의 식습관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알 수 있었어요. 평균적인 미국인의 하루 섭취 칼로리는 3,600칼로리.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인 2,300칼로리보다 1,300칼로리나 더 많았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었죠. 운동량의 차이도 엄청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루 평균 15,000보를 걸었다면 미국에서는 평균 3,000보도 걷지 않았더군요. 차로 5분 거리도 걷지 않고 운전하는 게 당연했죠. 주차장에서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
자리를 찾아 빙빙 도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생활 습관이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미국의 아동 비만율은 1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어요. 한국의 아동 비만율이 8%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이 더 저렴하다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1달러로 햄버거를 살 수 있는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상대적으로 비쌌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치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평범한 미국의 일상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죠. 이제는 알겠어요. 변화가 필요한 건 단순히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나아가 미국 전체라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고, 특히 우리 가족부터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영양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먼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양학 기초과정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기능부터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론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가족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가족들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집 식단을 조금씩 바꿔나갔죠. 아침 식사에서 베이컨과 소시지 대신 계란과 채소를 넣은 오믈렛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들로 맛있게 요리하자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엄마가 처음으로 제 조언을 들으시고 아침 식사를 오트밀로 바꾸셨어요. 물론 쉽진 않았죠. 하지만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조금 나아지셨다고 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제가 만들어드리는 과일 스무디를 기다리실 정도예요. 특히 아빠가 큰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더니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저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장바구니도 변화했어요. 엄마는 제가 한국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만들어드렸더니 본인도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고, 이제는 장보기도 달라졌어요. 과자와 탄산음료 대신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장바구니를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저의 꿈은 이제 더 커졌어요.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돕고 싶어요. 특히 우리 지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요. 피자와 햄버거만 가득했던 학교 급식을 한국처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는 아시아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와 생활 습관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미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건강한 요리 교실을 열게 됐어요. 거기서 한국 음식을 포함한 건강한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죠. 처음에는 5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특히 기뻤던 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김치 담그기를 가르쳐 드렸을 때예요. 처음에는 낯선 향과 맛에 거부감을 보이던 분들이 이제는 김치는 언제 담그나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가 됐죠.
발효식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와 미국의 실용적인 운동 방법을 접목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영상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체중 감량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삶의 질에 관한 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의미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지역도, 나아가 미국 전체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로리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